먼저 극초기 우주입니다. 우선 우주의 역사를 말하기 전 우주가 최초로 태동한 극초기와 초기의 우주에 관한 모든 개념은 인간이 직접 경험하거나 관측할 수 없었기에 학자들의 추론과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기의 우주는 약 10의 마이너스 33승 센티미터의 크기로 대폭발 이후 본격적으로 팽창을 시작하기 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유지된 우주입니다. 플랑크 시대 이후 우주의 팽창과 냉각이 시작되면서 생성된 우주를 대통일 시대라고 부르고 이 시기 또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유지되었는데 학자들은 대략 10의 마이너스 36승초 정도 지속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통일 시대를 거쳐 극초기 우주는 약전자기 시대에 들어가는데 대통일 시대에 팽창하며 높은 온도를 내뿜던 우주는 이 시기 동안 냉각에 들어가고 약전자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급팽창, 즉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크기였던 우주는 이 급팽창이 시작되면서 순식간에 기존 크기의 약 10의 50승배나 팽창합니다. 다음은 초기 우주입니다. 급팽창이 시작되면서 극초기 우주는 초기 우주라고 분류되는 시기로 접어듭니다. 초기 우주의 초창기 시기를 쿼크 시기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 물리우주론에서 우주를 이루는 기본적인 힘으로 정의되는 중력, 전자기력, 강력, 그리고 양력 등이 형성하게 됩니다. 우주를 이루는 이 네 가지 힘들을 잠깐 설명하자면 우선 중력은 네 가지 기본 힘 중 가장 약한 힘으로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두 번째로 전자기력은 네 가지의 기본 힘 중 중력에 이어 세 번째로 강한 힘으로서 전기력과 자기력을 합쳐 전자기력이라 부릅니다. 전자기력은 중력과 원자력을 제외하면 우리 지구 내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현상의 근원이라고 할 만큼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양력은 네 가지 기본 힘 중 두 번째로 강한 힘이며 원자핵의 붕괴에서 나타나고 원자핵 간의 짧은 거리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강력은 네 가지 기본 힘 중 가장 강한 힘으로 원자핵을 이루는 양성자나 중성자와 같은 핵자 사이에 작용하며 양력과 마찬가지로 매우 짧은 거리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초기 우주의 초창기 시기인 쿼크 시대에 우주의 기본 네 가지 힘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극초기 우주의 각 시대와 같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었는데 우주가 생성된 지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지난 후에 끝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폭발 이후 약 10의 마이너스 6승초에서 1초 사이의 기간을 강입자 시대 또는 하드론 시대라고 부릅니다. 강입자는 쿼크와 글루온으로 만들어진 합성 소립자로서 이 구성 입자들은 강한 상호작용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입자 시대 이후 즉 대폭발 이후 1초에서 약 10초 사이의 시기를 렙톤 시대라고 부르고 이 시기 이후 우주의 에너지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변하는 광자 시대가 약 38만 년간 지속합니다. 38만 년의 긴 시간 동안 생성된 전자기파들은 우주 전역에 고루 퍼지게 되고 이후 광자 분리 시대를 거치면서 우주 전역에 퍼진 전자기파들은 흔적을 남긴 채 분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파들의 흔적이 현재 우리가 말하는 우주 배경 복사, 즉 바로 우주 마이크로 배경인 것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오늘날 우주 대폭발 이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대폭발 이후 38만 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우주 크기는 현재의 약 1000분의 1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후 우주는 팽창을 지속하면서 약 3억 년 이후 시점에서 우주 최초의 항성이 생겨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5년 유럽 남방천문대는 이 시기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시 항성의 흔적을 관측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들이 발견한 CR7과 MASOSA로 이음 붙여진 두 원시 항성에서 최초 항성이라고 예견되는 특징들이 여럿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초 항성의 특징이라 하면 우선 항성을 이루는 원소들이 요즘의 항성과는 다르다는 것인데 초기 우주를 이루는 원소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소들은 그 구조가 단순하고 가벼운 수소나 헬륨과 같은 원소들이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탄소, 칼슘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생성된 행성들은 그 구성 성분이 수소와 헬륨부터 탄소와 칼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우주 초창기에는 행성 대부분을 수소와 헬륨이 구성하였을 것이라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수소와 헬륨 등의 가벼운 원소와 줄을 이루는 항성은 짧은 시간 동안 아주 강한 자외선 빛을 방출하며 빠르게 연소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유럽 남방 천문대는 이 강력한 자외선 신호를 관측해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폭발 이후 약 3억 년의 시간이 흐르고 최초의 항성이 생성된 이후 지금까지 약 137억 년의 시간이 흘렀고 현재의 우주는 대략 7 곱하기 10의 22승 이상의 수만큼 별을 품고 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수는 조와 경을 넘어서 해라는 수의 단위를 붙여야 하는데 그것도 해가 700개나 되는 수입니다. 이 수는 지구상의 모든 사막과 해변, 강과 개울, 우리 삼촌집 뒤뜰과 작년에 결혼한 순이 시집 앞마당과 캘리포니아의 브라운시 땅콩 농장의 지구 지표면의 모든 모래알수를 센 것보다 많은 수이며 우리의 태양은 바로 그중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인간이 우주를 관측해온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류의 우주 관측 역사는 근현대 시기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스톤헨지나 고인돌 같은 유적물들은 오래전 인류가 천체의 위치를 표시하고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고대 이집트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집트인들이 주기적으로 넘치는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하기 위해 천체를 관측하고 달력을 만든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인류의 천체 관측 역사는 오랜 시간 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주팔자를 보듯 서양 문화권에서는 별자리로 사람의 운세를 파악하는 문화가 깊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 별자리 관측의 역사는 기원전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의 칼데아 지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칼데아 지방에서는 지구에서 태양이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별자리를 12개로 나누어 이를 황도 12궁이라 불렀습니다. 유전학자들은 이 시기에 제작된 천체 표석을 발견하였는데 해당 표석에는 앞서 언급한 황도 12궁을 비롯하여 약 20개의 별자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칼데아 지방에서 시작된 별자리의 역사는 페니키아 문명을 통해 고대 그리스로 유입되고 발전되었는데 당시 그리스의 유명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클라우디오스 프톨레마이오스가 편찬한 천문서 알마게스트에는 이전 칼데아 지방에 20개의 별자리보다 더 늘어난 총 48개의 별자리가 정리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서양 문화권과는 다르게 동아시아와 고대 인도에서도 별자리를 관측하고 사용한 기록이 있는데 이들은 서양권의 별자리가 아닌 독자적인 별자리를 사용하였습니다. 한국 삼국시대의 별자리 관측 역사를 살펴보면 고구려와 신라 시대의 첨성대를 이용하여 별을 관측한 기록이 있으며 고구려의 첨성대는 조선 초기까지만 존재해 현재 그 형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의 첨성대는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망원경에 대해 알아봅니다. 천체를 관측하는 도구인 망원경이 최초로 제작된 시기는 약 17세기 무렵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이용해 천문을 관측한 최초의 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이용해 목성에 있는 4개의 위성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그리고 칼리스토를 발견하였으며 이 4개의 위성을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1668년 아이작 뉴턴은 반사망원경을 제작합니다. 반사망원경은 광학망원경이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인 굴절망원경보다 더 확대된 상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오늘날의 대형 망원경은 모두 반사망원경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을 이어온 망원경은 1930년대에 들어 전파망원경으로 발전하는데 가시광선 영역만을 관측할 수 있는 광학망원경과는 달리 전파망원경은 훨씬 다양한 대역의 전자파를 관측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파망원경의 발명으로 천문학계는 더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전파망원경의 대표적인 성과로 중성자별의 발견과 주기적으로 전파의 강도가 변하는 별의 발견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성자별이란 초신성 폭발 직후 무견별이 중력 붕괴하여 만들어진 밀집된 형태의 별의 일종으로 우주에서 존재하는 것들 중 가장 밀집도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7년에는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대학원생이었던 버넬과 그의 지도교수 휴이시가 자체 제작한 전파 망원경을 이용하여 전파의 강도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무언가를 발견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그것이 중성자별로 판명되지 않아 이들은 이 변하는 전파가 외계의 생명체가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오랜 연구 끝에 중성자 별이 빠르게 자전하면서 전파의 강도가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망원경은 발전을 거듭하여 지구를 떠나 우주로 보내져 관측을 하게 됩니다. 지구를 떠난 수많은 우주 망원경 중 가장 큰 성과를 낸 망원경은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1990년에 지구 저궤도로 발사되었는데 현재까지도 가동 중인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초의 우주 망원경은 아니지만 가장 크기가 크고 또 많은 성과를 낸 우주 망원경 중 하나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명칭은 우주 팽창을 최초로 발견한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의 이름에서 붙여졌으며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유럽 우주기구의 협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허블은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서 직접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일한 망원경이며 최초 발사 이후 현재까지 우주 왕복선을 통해 약 5차례 수리 및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허블은 근자외선, 가시광선 그리고 근적외선 스펙트럼을 관측할 수 있으며 지구 대기권의 방해를 받는 지상 망원경보다 대기권의 방해 없이 해상도가 높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허블이 관측한 수많은 자료는 천체 물리학의 난제들을 풀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인류의 우주 관측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